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웅 변호사님의 법률 칼럼이죠. 내 몫은 얼마, 상속재산 분할 한 방에 끝내는 핵심 가이드. 이걸 바탕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상속이라는 게 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참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쟁 없이 또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려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나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각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또 나중에 혹시 생길지도 모를 그런 다툼을 미리 막는 정말 중요한 절차거든요. 아, 그렇죠. 그냥 나누는 게 끝이 아니군요. 네, 재산이 이렇게 공동 소유 상태로 있으면 관리도 좀 어렵고 처분하기도 번거롭고요. 세금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런 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상속재산 분할이 정확히 뭐냐? 이 기본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상속재산 분할은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 용어로는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 즉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받아야 할 목, 이걸 상속지분이라고 하는데 이 지분대로 나누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상속이 딱 시작되면 재산이 일단 상속인들 공동 소유가 되는 거고 네, 이걸 이제 각자 개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누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과정이 상속인들끼리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협의 분할로 잘 끝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나누는 심판 분할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혐의가 최고지만 안 되면 법원으로. 그럼 어떤 재산들이 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입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주식 같은 이런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빚 같은 거 있죠. 채무. 이런 마이너스 재산까지 다 포함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 빚도 포함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거죠? 예를 들어 현금이나 은행 예금처럼 아니면 남한테 빌려준 돈, 채권이나 반대로 빌린 돈, 채무처럼요. 그 성질상 딱딱 나눌 수 있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분, 채권, 채무라고 하는데 이건 상속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요.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아, 자동으로요? 그게 좀 신기하네요. 그럼 따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별도의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항상 원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외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외인데요. 만약에 특정 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거나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반대로 어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늘리거나 그걸 지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했다. 이걸 기여분이라고 하고요. 아, 미리 받은 거랑 특별히 기여한 거. 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아무래도 분평하게 나눠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으로 나누는 현금성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고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하, 형평성을 위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럼 재산 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나눌 때. 그게 좀 나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상속 개시 시점,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는 분할하는 시점의 시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분할 과정에는 누가 참여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당연히 일단 공동상속인들이죠. 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 형제자매 같은 법정 상속인들이 기본 당사자고요. 그리고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포괄수유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상속인하고 똑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하고 포괄수요자 말고 또 있나요? 네, 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기 빚을 받기 위해서 상속인을 대신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또 상속인이 먼저 만약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 그러니까 대습상속인이라고 하죠. 그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속 지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 상속분 양수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관련자가 많을 수 있겠네요.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요. 보통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하잖아요. 그런데 상속 문제에서는 부모랑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그 아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미성년자는 특별 대리인이.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재산을 나누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첫째는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정하는 지정분할, 둘째는 상속인들 모두가 합의해서 나누는 협의분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합의가 도저히 안 될 때 법원에 청구해서 나누는 심판분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정분할은 유언으로 정하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의 뜻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겠네요. 그렇죠. 유언으로 이 아파트는 첫째 아들에게 준다. 아니면 이 주식은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 가져라. 대금 분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요. 재산 자체를 토지 같은 걸 나누는 현물 분할 방식이나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나머지는 돈으로 정산하는 가격 분할 방식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고 나서 5년 동안은 이 재산을 나누지 마라. 이렇게 분할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어요. 5년간 분할 금지까지 유언의 힘이 크네요. 그럼 협의 분할은 가장 흔한 방식일 텐데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 분할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원이요?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협의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효력이 없습니다. 와, 그럼 정말 다 모여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하니까요.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다 첨부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죠. 와, 그 전원 합의라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요? 그럼 결국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네, 어쩔 수 없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가정법원에 심판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바로 재판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법은 일단 대화로 해결해보라는 취지에서 심판 청구 전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라고 하죠. 아, 조정 먼저. 네, 거기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법원은 가능하면 재산을 그 실물 그대로 나누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아파트 한 채를 여러 명이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 가치가 너무 떨어질 것 같으면 법원이 경매에 붙여서 그 판 돈으로 나눠 가지라고, 즉 가액 분할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까지 갈 수도 있군요. 이 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심판 청구에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간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진 걸로 보는 사실상의 소멸시효 같은 게 인정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루는 건 좋지 않겠죠. 그렇군요. 기간 제한은 없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나누든지 간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수익이나 기여분 있죠. 이게 최종적으로 각자 얼마를 받을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걸 꼭 고려해서 계상해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아, 맞다. 특별 수익, 기여분 이걸 빼놓으면 안 되겠네요. 상속 포기하면 당연히 분할에는 참여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걸로 되니까 분할 협의나 심판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할이 딱 끝나면 어떤 법적인 효과가 생기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효과는요. 이 분할의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상속이 시작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요. 이걸 소급효라고 부릅니다. 소급효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내 재산이었던 것처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분할하기 전에 제3자가 그 재산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갖고 있었다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소급효가 만능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하기 전에 이미 그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예를 들면 상속지분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습니다. 소급효로 그 사람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제3자는 보호가 되는군요. 또 다른 효과는 없나요? 또 중요한 게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을 통해서 각자 재산을 나눠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받은 재산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 자기 상속분 비율만큼 그 책임을 함께 져주는 겁니다. 서로서로 보증을 서주는 셈이죠. 담보 책임. 이것도 중요한 제도네요. 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권이 딱 확정되고 또 상속세 납부 의무 같은 것도 명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분할이 뭔지, 어떤 재산을 나누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또 어떻게 나누고 그 효과는 뭔지까지요. 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상속인으로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고 또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법적 절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에서 정한 지분, 배우자 1.5, 자녀 1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처럼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상황이 좀 복잡하거나 벌써부터 좀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에요,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이 해외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 경우 정말 난감하죠. 네, 아까 전원 합의가 필수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